살고 싶다. 우종영. 누구는 육교 밑에서 인생을 배우고 누구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인생을 배운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머릿말 중에서.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무의사 우종영님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입니다. 나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는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열매와 가지와 줄기는 물론 베고 남은 그루터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나서도 나무는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만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에서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까지 나무로부터 배우고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 2장은 25가지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통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나무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은 나무를 통해 배우게 되는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작가의 마음이 나무에서 얻는 어떤 가치 때문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어릴 적 아카시아 나뭇가지를 잡아들고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누가 먼저 나뭇잎을 다 떼나 내기를 했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 탐스럽게 달린 흰 꽃송이에서 꿀을 따먹기도 하고 동무들과 어울려 나무 등거를 타기도 했던 아카시아 나무.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는 나무의 진짜 이름은 아카시이다. 진짜 아카시아 나무는 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그 생김새가 아카시와는 전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아카시라는 이름보단 왠지 모를 달콤함이 느껴지는 아카시아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지만 이름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아카시 나무는 우리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무 중에 하나다. 그런데 사실 그 좋은 추억도 잠시일 뿐 아카시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끈질김에 정나미가 떨어진다나?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뽑아내도 없어지기는커녕 묫자리까지 뿌리를 뻗어가는 그 집요함은 어느 누가 곱게 보겠는가. 게다가 아카시 나무는 스스로 독성을 뿜어 주위 풀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자라면서 워낙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는 탓에 경쟁 상대가 될 만한 나무는 씨부터 말려 죽이는 것이다. 워낙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황폐화된 산을 빨리 녹화시킬 목적으로 아카시 나무를 심기도 했는데 그 잔재가 서울 곳곳에 남아있다. 나중엔 아무리 베어내도 계속 줄기를 올리자 연료림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고약한 아카시 나무가 밉지 않다. 오히려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질긴 생명력을 칭찬해주고 싶다. 막 결혼을 하고 농사일을 시작했을 때였다. 딴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꽃과 나무들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겠다며 굳은 다짐을 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3년 만에 망해버렸다. 결혼 전에 중동에서 2년 동안 벌어온 돈을
몽땅 쏟아 부은 터라 수중에 남은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은 상처와 절망을 안고 나는 매일 북한산에 올라갔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도록 미친 듯 정상에 올라가 숨 한 번 돌리고 망연자실해 하늘만 바라보길 몇 달. 그러나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마땅한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했다. 갈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삶에 대한 회의가 극에 달했을 무렵 북한산 정상에 서 있는데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산에 묻히면 지금 느끼는 고통도 사라지겠지. 더 살면 뭐하겠어. 구차하게 사느니 여기서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 뒤 아내와 힘을 합해 화원을 열어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당시 느꼈던 죽음의 강렬한 유혹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언젠간 텔레비에서 토크쇼를 보는데 사회자가 게스트로 출연한 한 연예인에게 물었다. 다음에 태어나면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한 번 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런 걸 2번이나 하라고요? 저는 사양할래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던 대다수의 방청객들은 곧이어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사실 한 번 사는 것도 이렇게 힘겨워하는 우리들이다. 왜 이렇게 아프고 구질구질한 일이 많은지.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를 대견해야 한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인데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용하다고. 아마 이 때문일 게다. 내 눈에 아카시 나무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것. 아무리 좋은 환경에 풍족한 영향을 주어도 잎을 떨구고 죽어가는 나무들에 비하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하지 않은가. 베어내도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새순을 올리고 꽃을 피우는 아카시 나무를 그래서 나는 감히 나무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카시 나무엔 유독 가시가 많은데 그것은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다 보니 나무가 자기 방어책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아카시 나무에 달린 가시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래도 굳굳이 살 겁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북한산에서 자살을 생각했던 순간이 없더라면 나 역시 아카시 나무를 천덕꾸러기 취급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아찔했던 경험 덕에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며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아카시 나무 앞에만 서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내게 아카시 나무는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다. 힘이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버려야만 더 큰 것을 얻는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리 사교적인 성격이 못 된다. 그러다 보니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선 뻣뻣하게 굳어버리기 일쑤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바로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다.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금세 친구가 된다. 그래서 내 친구 중에는 70세가 넘은 할아버지도 25 먹은 청년도 있다. 나는 그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말 좋다. 생각해보면 이 성격에 그나마 나무 덕분으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따지고 보면 리영광 할아버지를 만난 것도 나무 덕분이었다. 10여 년 전쯤 나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불쑥 나를 찾아왔다. 자신은 강원도 정선 산골에 살고 있고 나무 키우는데 관심이 많은데 나무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길래 물어물어 왔단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그는 알고 보니
북한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 귀순한 사람이었다. 그가 귀순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세계 여행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귀순한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때만 해도 국가보안법상 귀순자는 외국 여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 뒤 어느 날 그의 초청으로 정선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그의 집에 놀러 갔는데 담벼락에 세계 전도가 걸려 있었다. 오죽 한이 되었으면 세계 전도를 담벼락에 붙여놨을까 싶었는데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렇게 매일같이 세계를 구경하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나? 그 속에 한이나 미련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그는 세계 여행의 꿈을 깨끗이 포기함으로써 자유를 얻은 듯했다. 또한 정선 산골짜기에서 더 큰 세계를 얻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에게서 나무 냄새가 느껴졌다. 나무란 놈이 그렇다.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나무는 정성을 들여 새순을 올리고 잎을 만들어낸다. 한여름의 나무를 보면 그간의 노력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겹치는 부분 하나 없이 모든 이파리들이 정교하게 제 위치를 찾아 그 본연의 녹색빛을 뽐내고 있다. 그런데 나무는 애써 만들어낸 잎들을 겨울이 오기 전에 모질게 끊어버린다. 가을이 깊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영양분을 걷어들인 다음 떨켜층을 만들어 후두둑 이파리들을 떨궈버리는 것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도 견디기 힘들지만 나무는 더더욱 그렇다. 가을에는 햇볕이 여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뿌리를 통해 공급받는 수분의 양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다음 해를 기약하기 위해선 그동안 모아놓은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만 쓰면서 추운 계절을 견뎌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수분을 증산시키는 잎들을 모질게 떨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물이 바로 늦가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낙엽들이다. 연인들은 낙엽이 쌓인 길 위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어린아이들은 그 위를 뒹굴며 까르르 웃어대지만 사실 나무에게 낙엽은 안타까운 포기 후에 흘리는 눈물과 같다. 그렇게 온몸의 잎들을 떨군 뒤 나무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을 가지만 있는 앙상한 알몸으로 견딘다. 마음껏 햇볕을 받고 물도 제 양껏 끌어올려 더 큰 나무가 될 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나무는 그렇게 제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잎들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는다. 아무런 회의 없이 과감히 잎들을 내친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봄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나무와 견주어 볼 때 버리는 것을 참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살이라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한 번 손에 쥔 것은 절대로 놓을 줄을 모른다. 손쉬운 예로 이사할 때만 해도 그렇다. 남들이 보면 버릴 것이 하나 가득인데 주인은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을 거라며 가져가기를 고집한다. 가진 것 때문에 고통을 받더라도 버리면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사는 것. 아마도 그것은 우리들 대부분의 삶의 모습일 게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꼭 나라는 사람이 버리는 것은 미련 없이 버리는 현명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 또한 버리지 못해 소중한 젊은 날들을 허송세월해야만 했다. 내 어릴 적 꿈은 천문학자였다.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한 신문 배달 때문이었다. 집안 형편이 힘들었던 탓에 밥 세끼 제대로 먹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호떡이 너무 먹고 싶었다. 돈은 없는데 먹고는 싶어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런 내가 딱해 보였던지 어느 날 호떡 장수가 나를 부르더니 뜬금없이 신문 배달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신문을 배달하면 홍보용으로 한두 부씩 여유가 생기는데 그걸 자기에게 주면 매일 호떡을 주겠단다.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한 신문 배달은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집들이 산을 끼고 있는 예가 많았는데 깜깜한 밤에 산고개를 넘으려니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하나, 둘, 셋, 넷 하며 다름박질하기를 며칠. 어느 날 숨이 턱까지 차올라 하늘을 쳐다봤는데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박혀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한밤중에 수많은 별과 맞닥뜨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평소 같으면야 그 신비로움에 찬사라도 보냈을 테지만 어린 소년에게는 생경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두려움에 떨며 앞만 보고 뛰기를 며칠. 어느 날인가 불현듯 걸음이 멈춰졌다. 그러고는 고개 중턱에 서서 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만치 떨어져 있는 별들을 내가 왜 무서워할까? 편안히 마음을 먹고 찬찬히 하늘을 살펴보았다. 처음엔 무섭기만 하던 별들이 그 순간 너무도 아름답고 신비롭게 느껴졌다. 그때부터였다. 밤하늘의 별들은 늘상 수줍어 외로워하던 내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어느새 북두칠성 사자자리, 카시오페아 자리를 단박에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책도 읽고 선생님께 궁금한 걸 여쭤보기도 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별들이 수천 년 전의 모습이고 이미 그 별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 등 별에 대한 신비한 사실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천문학자를 꿈꾸게 되었다. 그렇게 우주에로 향한 내 꿈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고 나중에는 직접 천체 만원경을 만들어 행성들을 관찰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태어나 처음 가졌던 꿈, 그래서 더 순수했던 그 꿈은 2년이 못 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천문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에 이공계열을 지원했는데 신체 검사 결과 뜻밖의 생명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단지 생명이기 때문에 이공계열을 지원할 수가 없단다. 그것은 내게 별에 대한 꿈을 접으라는 통고장과도 같았다. 어린 마음에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신체적 결함은 내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 나는 그 뒤 공부를 포기해버렸다. 직접 만든 만원경도 내 손으로 부셔버렸다. 그리고 그렇게도 좋아하던 하늘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술과 담배를 배운 것도 그때. 솔직히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천문학자가 되지 못한다는 억울함은 그만큼 컸고 그 억울함을 버리지 못해 오랜 동안 방황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때는 몰랐었다. 그것이 단지 떨쳐버려야 할 것에 대한 내 집착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는 현실일수록 과감히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나는 그 대가로 소중한 젊은 날을 반납해야만 했다. 그것이 집착인 줄 알고 미련 없이 버렸더라면 꿈을 포기하는 아픔은 남았을지언정 의미 없는 날들을 보냈다는 후회는 없었을 텐데. 그리고 내 젊은 날들이 더욱더 새롭고 가능성 있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졌을 텐데. 버리는 것의 고통은 분명 크다. 솔직한 말로 버리기 이전에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힘이 든다.
내 삶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막상 포기하려면 다시 보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면, 그래서 어차피 버려야 할 것이라면 버리는 순간만큼은 나무처럼 모질고 냉정해야 한다. 그렇게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을 때 겨울을 넘긴 봄나무가 그러하듯 비로소 나 자신을 더 크고 풍성하게 키워갈 수 있다. 버리고 비워내는 만큼 비로소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나 역시 아직도 삶 곳곳에 미련이나 집착이 많은 것 같다. 아직도 추운 겨울을 잎 하나 없이 쓸쓸하게 견디고 있는 나무를 보면 마음이 무거우니 말이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건만 여전히 어리석은 그 옛날의 잔재가 남아있다. 비록 미련도 많고 그만큼 후회도 많은 삶일지언정 그래도 지금의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이제 나는 하늘을 당당하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슴 아프게 하늘을 별을 잃은 대신 땅에 별을 얻었고 그로 인해 한때 뒷걸음질 쳤던 내 삶이 제 궤도를 찾았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미련이나 집착이 새록새록 생겨날 때마다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련다. 그래서 포기하는 삶이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삶이 때론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련다. 여기까지 본문 중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혹은 진리는 통한다라는 뜻이 본질과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과도 같은데, 이 책의 저자인 우종령님은 본인이 사랑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삶의 본질과 핵심을 들여다보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봄이 한창입니다. 하늘 한번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운 바쁜 나날들이겠지만 가끔은 스치는 나무들 속에서 여러분도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